대한민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덕수의 비밀통화 녹취록이 전격 입수됐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추경호였습니다.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비밀통화의 실체 바로 공개합니다. 항소 이유서엔 계엄 선포 뒤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통화를 했다는 경호원의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계엄 해제 의결이 지연됐다고 봤습니다. 즉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의 항소 이유서엔 한 전 총리 경호원의 진술 조서가 담겼습니다. 이 경호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 대표라는 사람과 약 7분 동안 통화했다며 한 전 총리가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고 총리님이 추 대표를 안심시키려는 대화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추 전 대표를 안심시키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번이나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지연됐다며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곧바로 열지 않아 직무유기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흉기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3분 후 진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제시하면서 한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때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바로 그 옆방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계엄군의 투입을 잘 알고도 계엄을 막으려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오전 0시 30분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정책위의장실 바로 옆방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공소장에는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군홧발 소리를 내며 본회의장 쪽으로 몰려가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군홧발 소리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당직자들의 저항 행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전화를 받고도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밑에서 상황을 정리한 뒤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며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의 강한 반감을 공유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알린 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을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11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알고도 이를 막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25분에 윤석열 전화가 추경호 나경원한테 그렇죠. 오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 시간대냐는 거예요. 계엄은 10시 23분부터 약 한 3, 4분간 담화로 된 거고 27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화는 뭐죠? 1시간 뒤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제 군사 용어로 H아워란 개념이 있었어요. H아워 그 뭡니까? 작전 개시 시점입니다. 개시 시점. 그러면은 모든 병력을 국회 점령하는 거는 11시까지 점령하라가 최초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느냐? 헬기가 늦게 터서. 그렇죠. 그리고 오다가 용인 상공에서 홀딩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온 시간은 11시 47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운동장에 착륙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때 11시 때 전화가 오기 시작했냐 하면은 저기 계엄군이 자기가 명령한 시간대에 못 맞춰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원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면서 막 뉴스가 나가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해진 겁니다. 이게 예정에 없는 저기 플랜 B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윤석열이 저기 추경호한테 얘기한 거는 자꾸 지금 뭐 표결 방해라 그러는데 나는 그 이상이었다고 봐요. 단순히 안 들어가서 표결을 방해한다? 이게 윤석열이 원하는 바인가?
지금 계엄군은 안 오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이는데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첫째 계엄 지지선언, 두 번째는 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 방해, 이런 소극적 방해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급해진 거예요. 사실상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대 11시 12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전사의 7007 특임부대가 애초 작전 계획대로 11시에 국회에서 본청을 의원들보다 먼저 점령했더라면 네. 이 전환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네. 합리적인 추론이십니다. 이건 나중에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해도 돼. 그러지 뭐하러 이렇게 급한 시간에 그때요. 얼마나 난장판이냐면은 저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어떤 그 출동부대 지휘관들이 대통령하고 김영삼한테 30통 이상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 통제하기도 바쁜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전화를 하고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추경호한테 예, 전화하고 추경호 한덕수 이런다. 통화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네.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 겁니다. 차질이 지금 애초 지금 계획한 대로 안 가고 있잖아. 그리고 저기 국회에서 헬기가 착륙하기 전에 이미 저기 특전사령관은 지금 헬기 어디까지 갔어?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윤석열 전화를 받았어요. 헬기가 막 국회로 오고 저 용인상공에 있을 때 그건 막 직접 독촉을 했다고. 그 시간대에 이건 뭔가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국회에서 선조치할 어떤 비상대책이 필요한 걸 이걸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타임테이블 정리해 보면 12월 3일이 그 10시 23분에 윤석열의 긴급 담화 생중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됐고 10시 42분에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담화문이 전문이 11시에 언론에 배포가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11시 4분에 국회 출입문이 폐쇄가 됩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의 11시 25분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총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 상간에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는 막힌 상황, 출입문이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와 기본적으로 아까 추경호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을 함의하는가 사실은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친위 쿠데타의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에 여당하고 내통하고 협조합니다. 근데 이번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11시간 넘어서 이미 국회 봉쇄가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의원들은 계속 모이고 있었던 거고 그때 용산에서도 TV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니터링으로. 그런데 불안해진 거예요. 이거 뚫리겠는데? 그다음에 경찰 내부 혼선이 있어서 풀어줬다, 봉쇄했다, 풀어줬다, 봉쇄했다 두 차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가 다 헷갈려. 이러고 막 담을 넘어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산이 급해졌다. 이때부터 원래 이 중요 가담자가 아니었던 국민의힘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추경호의 이 전화 이후의 행보가 계속 의원들 모이라는 장소 바꿔가면서 맞아요. 자기는 국회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이 표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까? 네. 이게 막 압력은 들어오는데 방법은 못 찾겠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버린 거지.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은 뭔가 결정이 되는 타이밍 같기도 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는 결국 우리가 추경호다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추경호면 우리는 내란을 성공을 기원하고 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바로 자들이다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오늘 경향신문이 이 좀 기사로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YS 제명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유진- 장동혁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가 유신 독재 때 김영삼을 제명했을 때 그 후과가 어떻게 됐고 독재 청산으로 끝났다. 이걸 대비해서 중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그 YS와 지금 내란을 도모하고 지원하고 사실상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반민주의 가장 최선봉에 선 추경호를 동일선상에 서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진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된 국민의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밤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오늘 보여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래 했어야 될 것은 무엇인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왜 이런 길로 가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한번 설명해달라. 근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장동혁 대표에게 그 김재섭 의원 등 수정파 20명 정도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했는데도 사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열면서 실제 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고 혐의가 지금 짙어지고 있는 그 추경호 전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하다고 해서 좀 버텨주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한 지도부의 행보는 우리가 꾸준히 봐왔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이라는 그 지지자들 상대로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했지만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이름이 거론되는 뉴스에 그나마 이름이 나오는 의원들 한 10명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의원들 뭐 하나?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가 윤어게인을 하던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던 우리가 추경호라고 하던 뭐 해도 상관없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지금 어찌됐건 뭐 이렇게 되면 117명 안에 지금 근데 이 그들도 추경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7명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7명 중에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한 10명 이제 11명 안팎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고 분류되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10에서 15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빼면 30이 빠져요.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한 70명 남는데 이 중에 찐윤, 그러니까 나 진짜 친윤이라 장동혁이 내 미치지 내가 어떻게 장동혁 말을 듣냐 이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급 의원들이 한 10은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 언더찐윤. 예. 이런 의원들이 한 10 이상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지역구가 어디냐?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은 대구, 경북 아니면 PK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좀 과한데 대표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러는 게 본인의 당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변과 상의해서 12월 3일 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데 여러 보고와 뭐 여론조사 이런 거를 받을 텐데 주변이랑 상의하면 좋아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가 추경호다까지 왔으면 12월 3일에 입장 낸다고 했지만 지금 노영희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냐 이게 12월 3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윤석열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버린다면 이 당이 가지는 그 캐릭터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김재섭 의원 등 초선 의원 한 20명 정도가 지금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년을 맞이할 때. 근데 그거 사과도 언론이 잡는 프레임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내란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하시는 겁니까?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한단 모호하게 말이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과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가 옛날 말로 언론에 미다시 뽑으려고 사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옛날 말이에요, 미다시가? 일본 말인가? 그러니까 고어는 아닌 걸로. 외래어인 걸로. 제목을 뽑을 때. 근데 그 제목 뽑히려고 사과라는 표현 나는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선명한 사과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원들 사과한다라고 하는 의원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라는 표현을 꼭 넣어요. 그래서 그 라면 사과를 꼭 하죠. 뭐뭐 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쇄신을 얘기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명확한 입장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내가 장동혁류는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정도의 스탠스지. 사실 뭐. 자, 우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윤석열과의 절연이 정확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거를 마치 다른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고 우리 당이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씨를 전환길 씨가 면회를 가가지고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뭐냐? 대통령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저는 전환길 선생님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역시 옥중에서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고든창 모스탄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시편을 이제 마지막에 인용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올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9장 71절. 아멘. 자, 이런 게 나왔으면 이 타임에 우리 국민의힘은 추경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거 편지 그거 같잖아요. 해외 그 투어 다니고 있는 우리 오빠한테 쓴 어떤 그 팬덤의 절절한 편지. 팬심이 팬심이 녹아져 있는. 아니 그 진짜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과 뭐 김재섭 의원 등이 얘기했을 네. 때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맞아요. 버스 지난 뒤에 손 들면 뭐하냐.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는 소나기 피하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 비를 맞읍시다 이럴 분위기예요. 아니 지금 보면 이게 그 지난 1년간 국민의힘 지금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젊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행태를 보면요. 그때 닥쳤을 때 뭐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젊은 정치인이 예.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진짜 이게 진의라면요. 어. 진작에 사과했어야죠. 지금 1년 되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묻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실 메이크업 해가지고 사과한 거예요. 진짜 이거 내란이야? 내란이라고는 못하겠고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사과하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변화해야 중도층을 얹을 텐데 이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되게 이거는 젊은 정치인이 걸어오면 안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당에서 사과를 한 사람은 김상욱 의원 한 명이에요. 맞아요. 김상욱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김상욱 의원 하나가 그걸 비상계엄을 이렇게 이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찬성해야 된다라고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이 그때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뭐 했습니까? 보면 지금 그 당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사과 그거를 한 건 그 109명 중에 김상욱 의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자기들끼리 뭐랄까요, 이제 시끄러워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경선 룰입니다. 지금 당원 70%의 여론조사 30% 경선 룰이라는 게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경원 의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와 비춰보면 예전에 당심 민심 경선들 바뀌면서 후보가 오세훈으로 결정될 때 그 반대였으면 나경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대로 70, 30 이렇게 간다면 나경원 의원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게 이제 좀 거슬렸나 봐요. 만약 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대5 적용을 하겠다. 이게 무슨 룰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이잖아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나가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5대5를 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7대3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그게 소리야?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룰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그렇게 안 될 거니까 나는 그냥 5대5를 내가 주장했는데 전체적으로 7대3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힘도 없고 내가 서울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7대3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진위가 아니었어. 나 무조건 찍어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세훈 빨리 죽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간다.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특검 나 기소하면 그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뭐가 감당하기 어렵냐 그 뜻을 물어봤더니, 물어본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럼 나경원을 내세워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거냐? 이것이 니네가 진짜 원하는 거냐? 이걸 사실 물어보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맞다. 그걸 원한다. 이걸 난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판단은 그렇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냥 지금 나오는 정황 보면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무조건 전제를 출마하는 한 거고 네. 거의 반 출사표를 던진 거죠. 내가 나가면 5대5로 할게. 나 걸고 넘어지지 마. 그런데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서울만 5대5로 합니까? 룰 세팅이 7대3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의원 나와서 7대3으로 오세훈 꺾겠다는 거구나로 읽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사실 나경원 의원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실도 훨씬 큰데 얻었고 캠프의 멤버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왜 떨어졌으면 매일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창원의 명사장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의원이 맨날 나와서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네. 나경원 이기는 게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근데 그게 그때 자기가 지금 근데 창원의 명사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이니까 본인 생각에는 뭐 5대5에도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룰 세팅은 지금 7대3으로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특별시니까 5대5로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소금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국민의힘 당심의 그 염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당이면, 야 우리가 야당도 됐고 이제 너무 염도가 높아서 우리가 선거를 판판히 졌다, 그러니까 이걸 넓혀야 된다 이러는데, 이걸 오히려 높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죽어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까지 있습니까? 7대3 무슨 소리입니까? 시원하게 100%로 갑시다. 예. 이런 김민수 최고위원도 있다. 예. 그게 지금 그 당의 특히 지도부에서 강하게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가느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 100%로 가면 나경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유튜브에 지금 출마하실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 100%로 세는 분들이 있군요. 진짜 초강성. 그럴 수 네.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하상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름도 아, 거론돼요. 이하상 씨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알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평의 이름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고용주. 오르락내리락.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렇지. 예,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밑밥들을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7대3이라는 것을 정말 반성하는 정당이라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민심 7에 당심 뭐 3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니 그리고 웃기는 게 결국 이거는 그냥 경선을 위해서 나를 공천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실제 지자체 선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소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지도부에서 우리 그 지방자치 선거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갑시다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오로지 무조건 나 뽑아줘.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당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줄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룰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 경주마들 보면 여기 이렇게 옆을 가려놓잖아요. 네. 못 보게 하죠. 옆에를.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에게만 호소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눈을 감고 있는 건 대박인데? 아닌가? 근데 그 경주마들도 네. 굉장히 빨리 달 때 눈 감고 뜁니다. 아 진짜요? 아니 원래 뭐 앞에 보면 무섭대요 말들이. 그래서 오히려 멈칫멈칫한다고 눈을 못 뜨게 하고 이렇게 가려놓고서 사실 뜨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구구 유튜버들이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방향을 잃고 있는 거네. 나는 완전. 김한이 그 자리 갔으면 좋겠어. 어느 어디를? 자리? 그 구구 유튜버 같은 자리. 아, 나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자리 가라는 줄. 때리는 자리.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때리는 사람.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거 한 사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종편수계 두 분한테 네.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거 두 분한테 납품할게요. 아, 예, 그래요? 추경호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요거 제가 그냥 공짜로 납품합니다. 네. 김현태 네. 707 특임 단장은 군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했고요. 추경호는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 냈다. 양복을 입고 군복과 양복의 차이. 그런데 김현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추경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요거 어떻게 가져갈 용이 있으신지요, 이 작품? 좀 약합니까? 아니 약한 걸 떠나서 네. 이 종편에서 발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네, 말이 조금 근데 길어. 양복과 군복은 좀 좋았습니다. 아니 뭐 노력해 보자. 인공호흡 해보시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편 약간 멘트가 짧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말이 빠른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결을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추경호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좋은 제가 비유입니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그렇게 양복 입고 군복 입고 네. 종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거나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행위거든요. 그럼요. 김현태는 실제로 못 끄집어냈어. 네. 그래서 더 나는 죄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추경호는 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도 자신의 행위가 엄청나게 큰 불법 행위라는 걸 아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네. 자기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긴 거를 갖고 표결 방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마지막 핵심이잖아. 마지막. 그렇죠. 그렇지. 마지막이 당사잖아. 왜 거짓말해 마지막까지. 저거 얘기 왜 안 해? 당사잖아 임마. 그렇죠. 당사 이 자식아. 그렇게 해놓고 우원식 의장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 벌고 네. 그랬었지. 이거 왜 거짓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게 00시 01분이거든요. 2분 후에 당사로 저렇게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09분에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못 가게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표결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180명 중에요.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근데 나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표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롯텐도홀에서 또 막 그 집회했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며. 그래 당당하게 그럼 앉아서 하던지. 그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1주년이 됐을 때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국민의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치 그 정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 저희는 소장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표결 처리 이건 안 해. 이거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지도부의 그러한 입장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감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포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명분은 취하는데 저는 신상 발언하는 거 보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 납시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무슨 큰일 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발언하고 내려가면서 막 기립박수하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3일 전후로 그 판사 이름이 나왔죠. 네, 그 12월 2일 3시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 진행이 된다고 제발, 하고 담당 판사는요. 제발 당직자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4인방 중에 한 명이 하면 안 되는데요. 판사는 안 되는데 이정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발. 이정재 판사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정재 판사요. 예. 12월 2일 3시 이정재 부장판사. 그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2월 2일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음 날 12월 3일 날 새벽에 발부 여부 결정 날 거잖아요. 12월 3일이면 계엄 1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이 되는 때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법부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네. 이정재 판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그 당직 판사 아니면 방법이 없어. 당직 판사는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정재에게 한번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번엔 정신 차려라. 분위기 안 좋네. 좋지. 이정재. 이거 참 정말 좀... 아니 근데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계속 지금 저 4인방한테 막히고 있잖아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만 영장 청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특검법에는 다른 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할 때 그 서부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았죠. 계속 문제 삼아서 그 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도 그렇게 관할이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좀 그 있을까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또 좀 많이 힘드네 오늘. 아 근데 최근에 이 정가에 도는 게 지금 특검이 이 한덕수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덕수와의 23시 12분에 통화했던 7분간의 통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플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덕수 입장에서 어쨌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협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잘 맞거든요. 모르겠고 저런 얘기가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하더라고 저런 얘기들. 근데 나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어이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또 시인하는 거거든. 한덕수는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추경호의 그날 밤에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의지를 갖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보이고 네.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한덕수와 이게 긴밀하게 통화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장소들을 수시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장소가 그렇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누가 보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는 방향의 포커싱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결합이 되면 이 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고 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구속 사유도 그렇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쉽지 않아? 본인이 국회에 있었어.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나는 표결 방해하지 않았대. 그럼 본인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 참여 안 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이걸 갖고 막 법조인들이 막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여러 의원들과 원대실에서 뭐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 조 아닙니까? 딜레이, 그냥 조지현이 바로 같이 있었잖아요. 1분이면 들어가거든요, 네. 본회의장.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계엄 해제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정하게 의지를 작동해서 네. 기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그 의원들이 조지현. 그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추경호에 대해서는 좀 그 굉장히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을 거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특검에서 조금 그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새롭게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추경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 플리바게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안에서 권성동이 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니 근데 권성동 씨 죄수의 딜러. 왜 권성동은 이기적으로 나부터 살자 일단. 나는 그냥 이 뇌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주경호 얘기 듣긴 들었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권성동이 가석방 가능하더라. 예. 어제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을 수도 있지 뭐.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우리가 뭐 추경호다, 우리가 추경호다 이러면서. 그놈의 우리가. 사실은 실제 그 구호가 적확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맞아. 처지가 맞아.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우리한테 바로 온다. 네. 이해관계가 좀 같은 입장에서 맞아. 추경호한테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2014년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내란 음모만으로 됐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할 그 굉장히 그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의힘이 거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동조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건 안 되건 혹은 그 기소는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 해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보기에 그 추경호에 대한 이 영장 반드시 발부될 텐데 네. 그 후에는 국민의힘은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모한 의원들, 그다음에 내란을 선동한 의원들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지금 정당사에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나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당시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떨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 표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말의 양식도 없는 거예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법원이 지금까지의 이 루틴을 보았을 때 일단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저도 몇 번 이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추경호 의원이 이게 사실 좀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표결에 방해할 목적으로 계속 의총장을 왔다 갔다 바꾼 것이냐. 그러니까 의총장을 왔다 갔다 바꾼 사실은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가 강하게 지금 이제 반대 논거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그렇게 방해할 거였으면은 윤석열 전화 받고 나서 이 의총장을 왜 굳이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냐. 그 중에서 당사에 두면 되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의도를 증명하는 건 법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게 구속영장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속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수사가 되면 좋겠지만 특히나 지금의 사법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경호가 구속된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빌미가 저쪽에서 확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 요새 국민의힘 또 구호 트렌드가 우리는 뭐뭐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 우리가 추경호다거든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윤석열이고 우리가 황교안이고 추경호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호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추경호 구호에 대해서는 당내 소위 말하는 뭐 친한계나 소장파들 같이 엮여 들어갔거든요. 왜 이게 잘못 걸리면은 당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불쏘시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갖고 굉장히 또 사법부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좌고우면을 하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안타깝게도 되면 좋겠는데 이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도?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나와서 안 될 가능성 기각될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거는 김건희 영장 7시 심사할 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 뭐 이런 거 정도가 딱 나와주면은 이제 반전이 있겠죠. 그럼 지금 특검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증언만으로는 그 정도로 확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물증이라는 게 좀 나와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폰을 압수수색했는데 텔레그램에서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 막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가 글쎄요 지금은 저는 조금 그게 회의적이라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러면 이정주 기자한테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게 12월 3일 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날 영장 기각되면 내란몰이 이제 그만해라 우리 이제 프레임 전환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거는 약간 백척간두 승부수를 한번 띄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 조은석 특검. 조은석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이 또 수사 감각이라고 비매품 있잖아요. 제가 이거 책도 그거 사셨죠? 제가 3회독 기본이 3회독이시네요. 시험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4회독을 해야 합격하거든요. 윤석열도 맨날 2회독하고 술 마시니까 구수한 거야. 9번 하면 한 번 텀 떨어질 때 하면 사회독 채워지거든요. 2차 볼 때 이제 3년 걸리니까. 다음에 책 2권 다 가지고 오십시오. 오겠습니다. 그 수사감각 책에 보면 나와요.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사실 이 특검이랑 해서 정무적인 판단과 사법적인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왜 27일을 그러면 체포영장 국회에서 동의안을 그때 받았을까요? 날짜가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12월 3일에 맞추려고. 그렇죠. 그럼 12월 2일로 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가 민주당은 정치 집단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장을 일단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해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받을 날짜를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면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기각될 거라 봐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영장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수원 3인방한테 이제 가죠. 영장 실질심사가 이정대 판사. 이분이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난리였을 때. 그러니까
현재는 그 법원의 지금 어떤 시각을 우리가 보통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비평을 잘 안 해요, 솔직히. 검찰은 원래 정치 집단이니까 뭐 그러냐 하는데 법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박성재 장관 2번째 영장 기각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용현 변호인들 난동 부리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일주일간 뭉개고 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법원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 변호인들이 그 안에서 감치되고 막 밖에 나가서 유튜브 하고 너 임마 뭐 아무것도 아닌 놈 이러고 있는데 해당 판사가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법관을 보호해야 되는 법원 행정처가 일주일간 뭉개고 있다고요? 네, 입장문을? 맞아요, 진짜. 조이대 건드렸을 때는 뭐 반나절 만에 나오더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블랙스완을 봤기 때문에 이 기각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기각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의 택을 짜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택을 짜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래서 12월 2일로 맞춰서 여기서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승부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12월 3일 계엄 1년 되는데 내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 판국에 영장 판사님 한번 기각해보세요. 기각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지금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바로 도입됩니다 이제. 오히려 거기에 그래 대한 도입을 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추정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두 수를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각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평일날 아무 때나 기각되면 이 뉴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이 중요하다. 딱 이런 중점 때 12월 3일날 추경호가 딱 기각되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란은 정리되지 않았구나. 1년이 지나도 역시나 우리나라 기득권 카르텔과 이 내란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12월 3일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날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이미 양당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